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상욱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내년이 한 1개월 이제 후에 시작이 되는데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평소에 이렇게 이제 이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미디어의 소식을 들으실 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큰 그림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테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세계 정세가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또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키면서 세계 정치를 뒤바꿔놓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KBS 일요일날 아침 8시에 하는 그 일요진단 라이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한 2번 있습니다. 3월달하고 6월달하고.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그냥 적어놓았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웹사이트에다가 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22일 날 기고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 오고 있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법은 멀어지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강의 들으시고 그냥 딱 그 한마디 기억에 남겨두시고 그런 세상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만 기억을 하고 나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멀어지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 험한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난주 주말에 그 우크라이나 대만 한국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중앙일보에 제가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찍으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어보니까 대학교를 입학한 게 1971년이니까 그때부터 치자면 한 50년 넘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 공부하는 주제가 뭐냐면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했는데 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것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좀 싸우지 말고 이 평화롭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살육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달성할 것인가, 그 이유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최근이라고 해봤자 이 역사의 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긴 시간 전이죠.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는데요.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대륙을 석권을 하려고, 지배를 하려고 일으켰던 전쟁인데, 그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1815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200년도 넘게 전입니다만, 그때 죽은 사람 숫자가 한 350에서 6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0년쯤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무기가 발달하고 대포가 발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군인 합쳐가지고. 20년 후에 전쟁이 또 터지는데요. 그게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7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참 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7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1차 대전이 아까 끝나고 나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류가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는 안 되겠다. 뭔가 규칙을 정하고 규범을 정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지켜나가도록 약속을 하자.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만약에 그 규칙을 위반한 나라가 있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그 나라를 갖다가 응징을 하자, 처벌을 하자. 이런 그렇게 하면은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드로 윌슨이 주장을 해가지고 만든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제연맹. 그래서 국제연맹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남의 나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을 하는 나라는 국제연맹 모든 회원국들이 단합해가지고 함께 응징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기관이죠. 만약에 모든 이 국가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은 평화가 올 테니까 사람들 축제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좀 고집스럽고 이 정치력이 뛰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상원에 그 고립주의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연맹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주권을 취약하게 만들고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국제연맹에 미국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힘이 이제 생겨가지고 막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거기서 쏙 빠지니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영 완전히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1930년대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갖다가 불법으로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만주 대륙을 불법으로 또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처벌도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완전히 무력화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상황이 됐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뭘 내세우고 있느냐 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먼저다. 미국 제일주의. 미국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트럼프가 맨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1920년대, 30년대 미국 사람들이 외치던 이야기였어요. 그 비행기 만든 사람 있죠.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립주의자인데 바로 그러한 주장을 내걸고 아주 미국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은 미국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0년 지나가지고 다시 리바이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바이벌을.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이 미국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1929년에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930년에 이 미국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날 했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갖다가 50% 이상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보복하느라고 다 이게 관세를 올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죠. 서로 무역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함께 못 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죠? 말 잘하고 선동 잘하고 달콤한 얘기하는 선동가,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군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또 7,1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된 건데, 그러면은 왜 우드로 윌슨이 외쳤던 국제연맹 이런 거에 가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고립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미국 사람을 상징하는 이 엉클 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 손에는 대포를 끼고 있고 이 미국 깃발을 갖다가 이 바지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엉거주춤 서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의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미국의 동쪽은 대서양입니다. 태평양 대서양이 오죽 넓어요. 외부에서 미국한테 뭔가 좀 앙심을 품고 공격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바다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건너오는 데만 몇 달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연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은 안전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북쪽은 캐나다죠. 남쪽은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나 그 국력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걱정 없는 거예요. 게다가 땅덩어리는 크죠. 자원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아시아 대륙에 끼고 유럽 대륙 정치에 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고립주의입니다. 우리는 미국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주의를 외쳤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182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선언을 합니다.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네 유럽 정치에 개입 안 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아메리카 대륙, 중남미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유럽 당신네들 일에 개입을 안 할 테니까 이 중남미, 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세력권이야, 우리의 영향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 이거는 내 요새 이 속된 표현을 내 나와버리야. 거기에 끼려고 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겁니다. 원로주의를 갖다가 1823년에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고립주의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세력권은 확실하게 다져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도 보면 그런 패턴하고 비슷한 양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 거죠. 그냥 뭐 자연 환경이 좋은 겁니다. 그 자연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그 이웃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이고, 그러니까는 미국은 뭐 이 다른 대륙의 일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전통이 미국이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기 임기 끝나고 퇴임을 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하고도 항구적인 동맹은 맺지 말아라. 그걸 맺으면 미국이 매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립주의 전통 때문에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런 미국만 챙기는 정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2차 대전이 터졌는데요. 미국의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아주 친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히틀러의 무력이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꼼짝을 않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기 빌려주고 그런 걸 했었는데, 왜냐?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다시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고립주의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뜨거워하면서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주의 전통이 그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2차 대전 끝나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 두 사람이 이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갖다 틀을 짜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국제연맹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해보자 하면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 그래서 원칙은 똑같아요. 규범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위반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나라를 처벌을 하고 응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원칙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집단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안보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평화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죠.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 끝난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그 원칙이 어떤 것들이냐, 유엔 헌장에 있는 것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라, 이게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외교 노선이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자결권입니다. 자결권.
그러니까 영토 주권, 자결권 이런 거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규칙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쪽으로 가가지고는 나라와 나라 간의 보호주의를 하니까는 전부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 정치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그래서 그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 그게 바로 뭐냐?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종의 그 규칙이 정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몇 가지 그 원칙이 뭐냐면은 남의 나라 영토 침범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자결권을 존중을 해라. 자유무역하자.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하자. 이거였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원칙을 만들고 지난 80년 동안 그거를 유지시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이라크가 뜬금없이 옆에 나라 쿠웨이트를 갖다 불법 침공을 합니다. 그럴 때 또 1950년에 한국을 북한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유엔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침략군을 갖다가 응징을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질서가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은 미국의 리더십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설명한 그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의 국제질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게 왜 한국에 이게 중요하냐?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게 뭐 남의 나라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세계 6위의 무역대국, 세계 13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라선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1950년대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1950년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그때 16개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북한이 나쁜 행동을 했다. 이걸 같이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에서 터키 이런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거나 의료 지원단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함께 싸워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토 주권을 존중을 하고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덕택에 한반도의 남쪽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도 부족하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작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무역 대국 6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뭔가요? 바로 자유무역을 하는 그런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그거를 외국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득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없었을 때 한국은 나라를 이뤘죠. 그게 1910년 한일 합병, 그때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제국주의 시대는 그야말로 규칙이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먹의 세계가 바로 그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럴 때였죠. 그때 우리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한 10년, 20년 전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뒤로 돌린 걸 뒤로 가는 걸 이걸로요. 됐습니다.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먼저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 있죠, 남중국해. 그 남중국해를 중국이 이거 우리 바다야, 옛날서부터 우리 바다였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못 살고 힘이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그 주장을 펼치면서 그 바다에다가 그 넓은 바다에다가 그 인공섬을 짓고 거기다 군사기지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그쪽 주변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충돌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특히 필리핀하고 충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어요. 2016년.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면 중국의 그런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무시를 하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그냥 이 강제 점유를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규칙이 무너지는 징조인 겁니다.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이거를 갖다가 이 국제적으로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적나라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엄연한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연합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가장 충실하게 UN 헌장을 지켜야 될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UN 헌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토 주권입니다. 독립국인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올해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그린란드하고 캐나다하고 파나마 영토를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희한한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2월 달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잔뜩 카메라 들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서로 둘이 설전을 벌립니다. 설전을 벌리는데 이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 지금 설전을 하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카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휴전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침공한 땅, 거기에다가 아직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땅까지 다 러시아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는 이 군대도 우크라이나는 줄여라, 군대 숫자를 83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60만 명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기가 힘든 거죠. 휴전했다가 한 4, 5년 후에 러시아가 힘을 갖다가 다시 비축을 한 다음에 다시 침공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받기 힘든 거를 받으라고 저렇게 요구를 하면서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6번인가 합니다. 카드라고 하는 건 뭐죠? 경제력, 군사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힘이 없는데 왜 힘센 사람들, 힘센 나라의 요구를 안 들어?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애시 당초부터 힘이 강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권력정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통하는 논리죠. 근데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유일하게 2차 대전 끝나고 80년 동안, 지난 80년 동안 예외적으로 이런 논리를 부정을 하고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이 80년의 평화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엄청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럽 중동에서 계속해서 그 발을 빼고 모든 힘을 중국 억제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힘이 붙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이죠. 중국에 집중을 해가지고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고 국방 차관이 이제 많이 그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는 거는 한국군이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규범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그런 의지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대통령들이죠. 근데 최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무슨 평화나 동맹이나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야. 힘.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힘의 정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실은 미국이 80년 동안 이 돈도 많이 내고 군대도 많이 보내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동맹들은 자기 몫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완전히 실속만 챙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손해를 봤다. 이제는 그 손해를 다시 받아내야 된다. 손해봤던 거를 갖다가 다시 동맹들이나 이쪽으로부터 뜯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아주 힘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미국에 이제 이 사람이 내걸고 있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아닙니까? 마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업을, 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이제 과거 동맹들한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EU에게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그랬고, 일본에게는 5,500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하라고 그랬고, 한국에게는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라고 그랬고,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협상을 한미 간에, 또 미국과 일본 간에, 미국과 EU 간에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흔히들 용광로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그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미국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다민족 사회, 이민이 주도해 나가는 사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 1950년대, 60년대 백인이 주도했던 미국, 그리고 무슨 은행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IT라든지 이게 주도하는 미국이 아니라 제조업이 주도하는 미국,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그 방향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의 리더십 의지가 약화됐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엄청 빠르게 추격해 왔어요. 힘을 갖다가 축적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이 보시면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미국, 왼쪽은 중국의 GDP를 1980년대부터 비교를 한 겁니다. 1980년대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에는 12%, 2010년에는 41%까지 차지하더니 2020년에는 70%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이게 이제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요. 구매력으로 평가한 GDP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근데 미국이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70년대에 키신저하고 닉슨, 이 두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고, 이제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 안보 보좌관하고,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승리도 못하고 빠져나오면 미국의 체면이 많이 아니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이 이제 많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꾀를 냈던 거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직접 총을 맞대고. 그래서 적대 관계였는데 중국을 품어 안자, 포용을 하자. 그래서 국제 무대로 끌어내가지고 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자. 그 사이에서 미국이 어부지리를 취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비밀리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73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포용하는 그 전략으로 간 겁니다. 포용 전략으로. 그래서 79년에 국교를 갖다가 정상화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79년, 80년 이때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가 등소평인데요. 등소평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안보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하고 적대하는 바람에 모든 서방 세계가 중국을 압박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다들 이제 서로 중국하고 이 국교를 트고 하면서 중국은 안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로지 경제 발전에 매진하자라고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만큼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은인이죠, 은인. 그런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웬걸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맞서가지고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언제냐? 2017년 트럼프 1기 때 2017년, 2018년 트럼프 1기 때 이제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은 끝! 이다음부터는 대결이다.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이후에 세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이 추격을 해오면서 게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미국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옛날보다. 국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리더십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화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게 경제 양극화가 됐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투자가가 있는데 이 사람 책이 뭐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리서치하는 팀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 추세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 팀에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소득 배분을 갖다가 추적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10%가 전체 미국인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 이 보시면 꽤 높죠. 이게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그랬었을 때인데 이때는 경제 문제는 경제 영역에는 이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게 자유방임 사상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터져가지고 막 이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다리도 짓고, 그 다음에 뭐 항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토목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자리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케인즈주의입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경제 정책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일자리들을 체크를 하고 복지를 체크를 하고 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득 배분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 밑으로 내려왔죠.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가 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근데 1970년대에 완전히 큰 그 혼란이 찾아왔어요. 세계 경제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오일 쇼크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그 동시에 이 실업자는 늘어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케인즈주의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독트린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더 이상 정부는 경제 영역에 이제 간섭하지 말고 제대로 시장이 굴러가게끔 하자. 그리고 규제 이런 거 모두 다 풀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인데 그거를 하면서 소득 배분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기 시작했죠. 1980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15년에는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의 리더십 행사 의지가 약화된 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힐빌리의 노래. 이게 이제 힐빌리 엘러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오하이오의 시골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은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아요.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이 문을 닫고 전부 다 공장을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중국, 이런 이 한국, 아시아 이런 그 임금이 싼 쪽으로 나라로 옮겨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니까 완전히 실업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실업자들을 원래의 원칙대로 하자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실업보험 이런 걸 지급을 해줘서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먹고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러면서 직업 재훈련하고 하면서 새로운 직종으로 넘어가게끔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이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황폐한 그런 이 마을에서 이 술에 알코올에 쩔어서 살거나 마약에 쩔어서 살거나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생활상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한 게 힐빌리 엘러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오늘 밤 여러분들 보시려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J.D. 벤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미국의 일자리가 완전히 뺏겨난 것은 이 세계화 때문이다. 자유무역?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보호 관세를 높여가지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만 피해를 받잖아.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올해 4월 달에 그렇게 때린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얘들이 우리 일자리를 갖다가 뺏어갖고 우리의 부를 갖다가 탈취해간 나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한 반중국이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갖다가 뺏어갔어. 반이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조지아주에 우리 기술자들이 갔었을 때 300여 명 불시에 체포돼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 뭡니까? 이민 규제, 불법 이민 규제하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가 해가지고 다른 나라 그 투자자들이 와서 공장 지어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 규제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맞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미국의 그 세계를 그리고 미국을 반영을 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개 미국이라고 하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뉴욕 이런 데 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데는 뭐냐? 세계화 과정에서 이득을 봤던 그런 그 지역들이에요. 세계화 과정에서 자유무역하고 금융이 통합되고 그러면서 금융센터들이 뉴욕에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IT, 뭐 반도체, 뭐 A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가 득을 보나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대도시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분노를 의식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갖다 공격을 하고 그런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하버드 대학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그 대학 교육 잘난 그 엘리트들을 갖다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뭐 이렇게 선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엄청난 그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금. 이 재정 부채, 정부 부채가 37조 달러인데요. 이자 지출만 한 해에 8,800억 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능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길게 봤어요. 그리고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여유를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앞길만 바로 눈앞에 코앞에 경제적인 이익 이것만 챙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2차 대전 전에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미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계 평화가 무너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193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2차 대전 직전에 이 선동과 포퓰리스트들 지배하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의 군벌이나 이런 그 세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지금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치열한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교 측면에서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인도,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또 한 나라가 있죠. 호주 네 나라가 쿼드라고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이 세 나라를 묶어서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호주, 영국, 미국을 또 네트워킹하고, 도처에 이런 소 그룹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상황이 미묘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만 앞장 세우는 고립주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동맹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제 미국만 챙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면 힘이 있는 나라들이 세력권을 형성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시아 대륙, 동아시아 대륙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미국은 중남미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권을 형성을 하고, 러시아는 이 동유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쪽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을 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이런 세력권이 뭉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지금 나서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지금 대만, 남중국해 이쪽에서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서 미국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하고 한 50m까지 근접을 해요. 서로 기싸움을 하느라고. 근데 언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 그 군사 당국에게 우리 좀 만나서 룰을 정하자.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잖냐. 근데 중국 측이 협상을 안 해요. 협상을 해주면은 너네들이 더 이제 이 중국에 가까이 비행기 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 중국이 군사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슬아슬한 그런 게임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경제적으로 미중이 싸우는 거 아마 다 보셨을 거고요. 그 부산에서 이 에이펙 회담 때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죠. 미국이 한때 145%까지 중국 상품에다 관세를 매겼는데, 수십 개 국가들, 한 70개, 80개 국가들한테 미국이 관세를 매겼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중국만 거기에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125%까지 이렇게 보복 관세를 매기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당신네 히토류를 갖다가는 우리가 안 팔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쑥 들어갔어요, 트럼프. 그래서 굉장히 이 중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하는 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이 그렇게 참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기술 전쟁 잘 아실 겁니다. AI,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에서. 그런 와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올해 6월 달에 이제 정부가 한국에서 바뀌고 나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대개 우방국가, 동맹국가 안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새 대통령한테 축하한다. 우리 잘해보자.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중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한국 정부, 새로 이제 출범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조바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발언이죠. 그 다음에 중국 외교부는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감세 원칙을 지켜왔다. 미국이 한국 중국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전이 벌어진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미중이 엄청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을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오는데 일종의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자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관계였는데 이게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네들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푸틴이 당신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침략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굉장한 발언인데 나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토 회원국 한 나라가 제3자 국가한테 침략을 당하면은 다른 모든 회원국이 단체로 그 침략국을 갖다가 응징을 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나토의 그 북대서양 조약의 5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총리는 미국은 유럽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 공유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럽은 유럽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러시아에 맞서서 싸우려면은 그 방위력,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냉전 끝나고 나서 모든 나라들이 그냥 무기 공장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평화인데 뭐하러 무기 생산해? 이제 유일한 예외 국가가 있었죠. 어느 나라죠?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대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기 생산하고 방산업이 뭐 완전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한국의 방산업이 지금 초호황을 맞았습니다. 무기를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그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사들여가는지 그 나라들이 제대로 그 무기 대금을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그거 잘 챙기고 있겠죠,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 이민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유럽도 보면은 미국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그 난민들 때문에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활용을 해가지고 극우파 지도자들이 실력을 갖다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독일은 독일 대양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은 나치의 그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좀 물려받는다라는 식으로 친나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또 그 극우파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끄는 이 정당이 있는데 아주 여기서도 맹활약을 해가지고 2024년 의회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34%까지 차지했고, 영국은 리폼 UK라고 하는 이 정당이 있습니다. 이쪽이 또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작년 현재 지구 인구의 75%가 독재정부 치하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하고도 이렇게 완전히 같은 보조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이디 벤스나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독일 대한당을 갖다가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자 국제협력기구들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 단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탄소 배출을 갖다가 줄였는데 옆 나라에서 풍풍 품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다들 함께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지켜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그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 탈퇴죠. 1차 때도 탈퇴를 해버렸는데 이번에도 탈퇴를 했죠. 그 다음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은 함께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심이 되는 WHO 이런 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해외 원조 주는 기관이 USAID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지고 해외 원조를 갖다가 끊어버렸는데, 그 결과로 2030년이 되면은 1,400만 명이 죽을 거다, 그 결과로. 라는 그런 보도를 영국의 BBC 방송이 내놓았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1930년대로 지금 회귀하는 거 아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지금 이 폼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그 전승절 기념일에서 이제 사진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 독재 국가들끼리는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관계,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힘을 얻는데 우리 쪽은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세를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첫째는 안보 공약입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고 동맹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약속해오던 안보 공약을 지키도록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이 친절한 북한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든지 박살을 내겠다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초고속 미사일로 몇 분 만에 그냥 남쪽의 모든 영토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적대 국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뭐냐, 당신네들 그러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도와줄게. 미국 위대하게 만드는 거는 미국 제조업 육성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제조업 잘한다. 조선 세계
중국 다음에 2위다. 뭐 방산, 원전, 반도체 이런 거를 당신네 미국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제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이제 산업협력 전략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협력을 하자. 왜냐하면 미국이 배를 갖다가 못 만들어요. 배를 못 만들어. 근데 중국은 그냥 이게 1년에도 몇십 척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니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다음에 한국 다음에 일본인데 의지할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협력을 하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끝까지 그 동맹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험한 세상일수록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친구를. 그래서 뜻이 맞는 국가들, 여기서 뜻이 맞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원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깥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민주주의를 원하고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 나라들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하던 일본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더 좀 끌어안고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마 내년쯤은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안보 우려, 예를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 뭐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것만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핵 개발하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똑같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아주 어려운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해 있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가 중요합니다. 인도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8%래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서부터 인도는 세계 제3의 경제 대국이 될 거니까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득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브라질 그렇죠, 남아프리카 그렇죠, 수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를 해야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미국, 중국의 경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좀 다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나가야 된다. 중국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선시한다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척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상호 경제 교류 해나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한반도에서 전쟁 나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안정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CPTPP이라고 그 포괄적 점진적 판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 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들이 서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빨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한국도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거래를 하면서 경제 활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